소리 들립니까? 현경희 대표, 네, 교수님. 소리가 잘 들려요? 예.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 다 켜고 예라고 한번 소리 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들리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네, 예, 저 목소리도 잘 들립니까? 예, 카메라 그러면은 자, 카메라 지금 안 비춘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카메라를 안 비춘 사람이 있네. 자, 박윤진이, 윤진이 어디 갔나? 카메라 오프 시키세요. 네. 나중에 카메라 온 시켜서 보여주세요 할 때 보여주세요. 카메라 오프 시키시고, 자, 지금 보이는 게 물위생 검사가 보입니까? 현경희 대표, 지금 보이는 화면이 무엇입니까? 네, 보입니다. 물, 물위생 검사, 먹는 물 검사 보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자, 지금 보이는 것은 5주차 포트폴리오죠. 맞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급수 위생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물입니다. 자, 우리가 왜 물을 필요로 하느냐? 자, 현경이 대표.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물의 위생상의 물의 필요성, 세포 형성 및 활동 유지, 체중의 60%에서 70%, 40%는 세포, 20%는 조직, 5%는 혈액. 네. 자, 거기에서 자, 이 전체 양 중에 한 10% 감소되었다. 그러면은 인체에 정상이 아니고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이 30%가 만약에 소실되었다, 탈수되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경희 대표, 자, 6, 70%, 체중의 6, 70%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6, 70%인데 여기에 체중의 한 40% 정도가 물인데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0%는 조직에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포가 뭐고 조직이 뭡니까? 그 다음 혈액은 우리가 한 5% 있는데 그럼 합하면은 약 이게 65%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혈액의 한 체중의 5% 정도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세포하고 조직의 40에서 20%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현경이. 네, 세포에서 40% 들어있고 조직의 체중의 한 20%가 물이 들어있다 이 얘기야. 네. 세포는 뭘 의미하고 조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게 좀 설명을 해달라. 다른 사람이 어? 전문가 아닙니까? 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세포 예. 기준으로 40%인데 세포들이 어. 모이면 조직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게 세포라고 그러는 건 세포 내에 존재하는 세포 내액이라는 얘기고, 아, 그렇죠? 조직은 무슨 조직이에요? 세포 바깥에 있는 부분이다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세포 내액이고 세포 외액입니다. 혈액은 혈관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고, 그럼 구분됐습니까? 네. 그럼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어, 세포 내액이요. 세포 내액입니다. 혈액이 그래 양이 많은 것 같지 않지요? 한 5%니까 혈액 전체 양이 부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인체 성인의. 음?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양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어, 네이버에 물어보면 나오겠지, 그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 약 한 뭐 5, 6리터 정도 되잖아. 어? 자, 그러면 물이 우리 몸의 체중 중에 6, 70%가 물이라는 얘기는 사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는 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익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생리작용에 식품의 소화에 필요하다. 이게 왜 소화에 필요해요? 현경이 대답 계속하자. 식품 소화에 왜 물이 필요해요? 음, 영양 운반이라든지 영양 흡수 운반 순환 노폐물 배설 체온 조절에 필요하다. 근데 식품 소화에 왜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 소화가 안 되나? 물이 없으면은 영양 흡수 운반 순환이 아니고 네. 식품의 소화에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다는 물이에요? 입인가요? 우리가 영양분 흡수하려고 하면은 전부 포리머를 모놈으로 절단을 해야 되잖아. 네, 가수분해에 필요하잖아. 가수분해. 고개가 끄덕여져요? 네, 우리 영양 전공하는데 식품의 소화에 필요하다. 이게 설명이 바로 그거야. 가수분해에 필요한 거예요. 영양 흡수 운반 순환 노폐물 배설 이거는 지금 우리 이쪽 영역 아니고 식품 소화라고 딱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 자, 그럼 됐고 생리적으로 하루 필요한 양이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2에서 한 2.5리터다. 그다음 잃어버리는 수분량이 피부에서 한 900g, 폐에서 한 400g, 분뇨로 1300에서 한 1600g. 자, 그러면은 잃어버렸는 거, 그다음 섭취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등식이 성립이 안 될 거야. 자, 안 되는 원인이 뭐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거든. 혹시 기억나는가?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자. 현경이 혼자 있는데 다 질문을 해서 안 되겠다. 누구? 오경이 들어왔습니까? 오경이 마이크 온 시키고, 방지원이 마이크 온 시키시고, 내가 부를 때 안 나타나는 사람 어디 갔나? 강경민이, 채린이 들려요? 이, 네. 채린아, 내가 저 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할게. 물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100% 필수네. 시기로 네. 전체 다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몸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 체리나. 우리 녹말, 단백질, 지방 뭐 할 것 없이 탄소를 가졌는 유기물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고 나면은 탄소는 CO2로, 그 다음에 수소는 H2O 물로, 그지? 네. 만들어지잖아. 물이 만들어지잖아. 물 만들어진다. 자,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물이 한 얼마 정도 될까? 양이. 그건 이거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리뷰하는데 꼭 달아라. 물이 만들어진다. 알았지?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면하는데, 청소하는데, 그다음 뭐 물 뿌리는데, 냉난방 하는데, 뭐 의류, 불 끄는 소화에도, 뭐 오락하는데도 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한 사람이 하루에 도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냐 하면은 450리터 정도 쓴다라고 통계가 잡혀요. 농어촌에는 한 330리터 정도 써요.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물을 쓰고 있죠. 이게 통계에서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급수위생과 감염병에 대해서, 자, 급수위생과 감염병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자, 특히 보시면은 수인성 감염병 질환, 예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 간염, A형 간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자, 수인성 질병의 유행 특징이 뭐냐? 물로 전파되어 버리니까 바로 급속하게 감염병 확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 기생충 질병의 감염원이 됩니다. 물이. 자, 폐흡충, 간흡충, 회충, 편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금속 물질의 또 하나의 물이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 속에 농약이라든지 유독 물질, 뭐 시안, 수원, 뭐 카드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녹아져 있다면은 바로 중금속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또 기타 질환에서도 물이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물 속의 질산성 질소입니다. 자, 질산성 질소가 10mg per 리터 이상. 자, mg per 리터니까 이게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와 같은 단위예요. 그러면은 10ppm 농도입니다. 자, 10ppm 이상 질산성 질소가 존재한다면 물 속에, 자, 이게 만약에 사람이 섭취하면은 특히 어린이들이 좀 약해요. 이때 유아가 피부 창백증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헤모글로빈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아주 창백하게 새파래져요. 얘가, 피부가. 자, 이런 질환이 나오고, 그 다음, 요도가 갑상선종하고 연관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불소는, 자, 0.8 ppm 이하에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는데, 1.5 ppm 이상에서는 반상치라고 해서 이가 상해요. 자, 그래서 불소를 우리가 수돗물에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일부러 투입하는 나라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투입을 하질 않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자, 불소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황산이온 양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은 소화기 계통에 설사를 유발을 합니다. 설사 유발을 하기 때문에 자, 설사 유발을 한다. 미스 말에 첨자를 되는데 이 첨자로 가버렸네. 자, 황산 황산 SO4 황산이온 자, 황산이온이 많다. 그러면 설사를 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계면 활성제 ABS라고 약자로 씁니다. 알킬 벤젠 술포네이트 해가지고 이거는 경성세제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요즘은 이걸 거의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1ppm 이상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자연에서 분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즘은 연성세제로 자연에서 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진 연성세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 물과 관련돼 가지고요. 자, 수도열이라는 이런 어떤 질병의 원인이 하나 발생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1926년에 독일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장티푸스 환자가 한 2,500명이 바로 발생하기 전에요. 한 10배에 달하는 발열 설사 환자가 발생돼요. 자, 이걸 이제 수도열이라고 원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장티푸스와는 관계없이 그 앞쪽에 어떤 대장균이나 잡균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발열성 설사 환자를 일으키고 나서 장티푸스 환자가 대량 발생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잡균들의 대장균이나 잡균에 의한 발열 현상이 나타나는 걸 수도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 수도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급수 계획에서 보면은 급수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급률이라는 건 당연히 총 인구 중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인원 곱하기 100 한 것을 급수 보급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급수 시설 설계 기준은 모든 사람이 그 최대 급수량이라는 양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건 일반 급수량을 1.5배 곱한 양으로 최대 급수량으로 급수 시설은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는 1.5배 양을 1.5배 더 확대된 설계 기준으로 설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수 계획 인구는 현재 인구로 잡으면 안 되고 한 15년 이후에 몇 명 정도 인구가 살 것이다. 그 추정을 해서 추정 인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을 아주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상수원이 이렇게 5가지 분류로 이제 상수원을 나눴습니다. 아주 상수원 수질이 좋다, 매우 좋다. 그 다음 좋다, 약간 좋다, 뭐 보통이다. 그 다음에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나쁘다부터는 생활용수로는 사용 불가입니다. 근데 공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수질 상수원은 대개 오염물질하고 일반 생태계로서 고도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될 정도의 수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약간 좋다는 것은 일반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나 어떤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다는 것은 그냥 청정, 매우 좋다는 거는 그냥 간단한 정수 처리 후에 사용이 가능한데 그냥 좋다 정도이면은 여과, 침전, 살균 다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를 이렇게 이 등급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자, 나누는 것은 좀 더 이제 뭐 BOD 값이라든지 이런 값으로서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뒀습니다. 자, 그다음 수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물이 어떻게 순환되느냐? 뭐 이 순환되는 건 당연히 강수, 비가 오든지 강설, 눈으로 온 것이 지하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으로 뭐 유출돼 나와서 대기로 또 증발해 가지고 다시 강수, 강설로 돌아오겠죠. 자, 그다음 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요. 담수는 전체 물 중에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7%는 바다입니다. 해수입니다. 자, 담수라고 하는 건 해수를 제외한 물인데 이게 어디에 빙하로 한 75% 빙하. 그 다음 지하수, 지표수, 토양은 3% 중에서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빙하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3%에 25%. 결국에는 전체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도 이제 강수, 강설량으로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에는 정말로 물 굉장히 아껴 써야 되죠. 그러면은 수원 종류 특성에 봅시다. 천수,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는 강수, 강설에서 오는 자 이런 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수. 자, 주로 하늘에서 내리는 우수는요, 산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성우라는 것은 pH 5.6 이하 될 때를 산성우라고 합니다. pH 5.6이 왜 5.6이냐?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나타낼 수 있는 pH 값이 5.6입니다. 5.6 이하이다는 얘기는 다른 그냥 자연 상태의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산성 물질이 녹아들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지표수가 있습니다. 지표수는 특징이 지표에 유기물,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 막 오염돼서 탁도, 용존산소 높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 철, 망간 이거는 적습니다. 지표수에는. 지하수에는 이와 같이 경도, 철, 망간이 높고 지표수에 나타나는 이와 같이 유기물질,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 오염은 적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물이 복류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류수는 하천의 밑에서 취하든지 아니면 옆부분에 자갈 모래층에 그 지층 내로 침투되어 있는 물입니다. 자, 그다음 해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닷물이고요. 자, 해수의 주성분은 당연히 소디움 클로라이드, 식염, 황산, 마그네슘, 칼슘, 카리움, 중탄산염 이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해수, 호수의 오염도 측정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로 측정을 합니다. 자, 나머지 해수 이외의 물에서는 BOD 값으로 오염도를 측정을 합니다. 물론 COD 값도 측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의 자정작용, 자, 이 부분을 박지현이 자, 공유 중지하고 자, 지금까지 노트 필기했는 거 비춰보세요. 영희 씨는 어디 바깥이 해요? 네. 자, 카메라 오프 시켜도 좋습니다. 그 다음, 물의 자정작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 물리적 작용은요, 물의 오염이 희석되면은, 물리적으로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 침전될 수 있는 거는 밑으로 침전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폭기라고 그러는 거는
공기를 불어넣는다. 영어로 에어레이션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과, hợp착, 일광, 응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물이 스스로 오염된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물리적 작용이 있고요. 화학적 작용으로는 산화환원, 그 다음 응집이 왜 이쪽에 들어와 있노? 자, 응집은 응집인데 이때는 뭐니? 산소에 의해 가지고 산소 CO2 물에 녹으면은 CO2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잖아. 그죠? 탄산이나 뭐 그다음에 산소에 의해 가지고 산화가 되든 환원이 되든 아니면은 뭐 탄산염으로 침전이 되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자, 이와 같이 먹이 연세에 의해 가지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기물질이 물 속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미생물에 의해 먹이 연세 상태로서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뭐 pH나 DO나 온도, 햇빛, 뭐 생물 이런 것에 기인해 가지고 뭐 이산화탄소 같으면 광합성 작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의 자정작용에 물리적, 화학적, 이런 생물학적인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 기준을 볼게요. 자, 수질 기준에서 특히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자, 미생물 관한 기준이 일반 세균이요. 자, 1ml 중에 100 코로니 포밍 유닛, 그러니까 100개 코로니 이하여야 된다. 넘지 않아야 한다. 1ml에 100 CFU, 그 다음에 총 대장균군이 100ml에 검출되면 안 된다. 불검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샘물이나 먹는 샘물, 염지하수, 그 다음에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에서는요, 자, 250ml에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입니다. 당연히 100ml에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해양 심층수에는 미적용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분원성 연쇄상 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시겔라 이건 250ml에 검출되면 안 됩니다. 아황산 환원 형기성 포자 형성균 50ml에서 검출되면 안 됩니다. 자, 여시니아균은 2리터에서 검출되면 안 됩니다. 자,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양 중에서도 검출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주 인체에 해를 더 심하게 줄 수 있는 균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물질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납 0.01 ppm 이하, 불소 아까 우리가 1.5 ppm, 비소 0.01, 지금 보시면 납 0.01, 비소 0.01, 세레늄 0.01,
수원은 0.001, 그 다음에 시안 0.01, 크롬 0.05, 암모니아성 질소 0.5 ppm, 질산성 질소 10 ppm, 카드뮴 빠졌네. 카드뮴 0.005입니다. 카드뮴 0.005. 자, 보론 1 ppm, 스트론튬 4, 브롬산염 0.01. 지금 보시면은 수원이 0.001, 0.001 하면은 11,111 ppb입니다. 아주 가장 엄격하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0.01, 납, 비소, 세레늄, 시안, 그것보다 카드뮴이 있네. 뭐, 브롬산, 자, 카드뮴 0.005, 수원 0.001, 나머지는 0.01. 그 다음,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질. 자, 이건 아주 다 미량까지, 이거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자, 기억은 못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좀 보도록 하시고, 문제에 나온 문제는 꼭 좀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소독제,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 먹는 물에 적용을 합니다. 자, 특히 보시면은 잔류염소, 자, 이 잔류염소 정수장에서 유리 잔류염소는 4 ppm, 그 다음 수도전에서 유리 잔류염소는 0.1 ppm, 결합 잔류염소 0.4 ppm. 만약에 어떤 감염병, 소화기 계통의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는 자, 유리 잔류 염소를, 결합 잔류 염소를 0.1 ppm에서 0.4 ppm으로 높은 농도로 유지를 시켜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총트리할로메탄 THM이라고 하는 이게 0.1 ppm입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는데 염소 소독을 하고 나면은요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걸 규제를 합니다. 좋기는 염소 소독을 안 하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참 무엇을 하려면은 무엇이 좀 나쁜 면도 있고 이래요. 그 다음 5번째,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도 하드니스 그럽니다. 자, 경도는 1000 ppm, 수돗물에는 300 ppm,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청수에는 1200 ppm 넘지 않도록 자, 농도 이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다음, 과망간산 카륨 소비량은 10 ppm 이하로 유지해라. 자, 냄새,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 외에는 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1mg 퍼리트 1 ppm, 색도 5도, 알킬 벤젠 술포네이트 세제, 음이온 계면 활성제 0.5 ppm 했는데 이건 사실 요즘 거의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pH는 5.8에서 8.5, 아연은 3ppm, 염소 250ppm, 정발 잔유물 500ppm, 철, 망간은 0.3ppm, 수돗물 망간 기준은 0.05ppm, 탁도 1NTU, 수돗물 0.5NTU, 황산이온 200mg, 알루미늄 0.2ppm이야. 방사능, 자, 기준, 염지하수일 경우입니다. 스트론튬 90, 300베크렐 퍼 리터 이하, 세슘 137, 400베크렐 이하, 삼중수소 600베크렐 퍼 리터 이하. 자, 기억을 좀 하시고, 스트론튬 3, 세슘 4, 삼중수소 6. 자, 그 다음 건강진단 필요하다. 수질 검사 항목별 검사 기준 자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유리로 된 유리 pH 전극이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 전극입니다. 유리 전극 pH 메타이다. pH를 구하는 기기입니다. pH 어떻게 측정하느냐? 유리 전극의 pH 4 혹은 7, pH 9 혹은 pH 10 이와 같이 사용할 때마다 이 기기를 검교정을 하고 그리고 표준 용액 pH가 정확한 값의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검교정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pH 범위는 pH 0에서 14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pH 14 이상, pH 0 이하, pH 마이너스 값도 존재합니다. pH 정의는 수소이온 몰 농도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값으로 pH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다음 정발 잔유물. 자, 정발 잔유물은 글자 그대로 자, 시료 100에서 500ml 여과하고 여과지에 잔류하는 물질을 105도, 110도에서 2시간 건조해서 무게로 구합니다. 정발 잔유물. 자, 그 다음 맛, 냄새 어떻게 구할까? 우리 사람이 냄새 후각세포로서 맡아서 맛냄새, 냄새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도는 물 중에 존재하는 칼슘이나 주로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나타내는 이 미네랄 총량을 무엇으로 탄산칼슘 양으로 환산했는 값입니다. 자, 아까 경도가 우리가 1000ppm 이하 뭐 이렇게 했다면은 경도가 칼슘, 마그네슘 값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칼슘, 마그네슘이 탄산칼슘 양으로 환산한 양이다. 자, 실험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시료를 pH 10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시약 에리오크롬 브렉티라는 EBT라는 지시약을 넣고요. 자, 칼슘, 마그네슘이 EDTA로 적정을 하는데 거기에 방해 물질들이 존재하는 걸 지금 이 포타시움 시아나이드로서 방해 물질을 제거를 하고 자, 실험을 합니다. EDTA 소비량으로서 경도를 구하는데 자, 이게 EBT 지시약으로 쓰면은요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타나냐 하면은 자, 처음 종말점에 오면은요
적자색 반응이 나타나면은 실험을 멈추면 됩니다. 자, EBT 지시약으로 종말점을 어떻게 실험을 멈추느냐? 적자색이 나타나면은 멈추어라. 다음 1000ppm 수질 기준입니다. 먹는 샘물에서는 500ppm 이하입니다. 해양 심층수나 염지하수는 1200ppm 이하입니다. 다음 샘물이나 염지하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일반 세균 수질 기준이 1ml당 100cf 코로니 포밍 유니트 이하. 다음 대장균군, 그램 음성, 무아포 간균, 유당을 분해해서 산 CO2 가스 발생시키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우리가 대장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오염의 생물학적 지표, 다시 말해서 분변 표준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균군 실험을 할 때 정성 실험으로 추정, 확정, 완전 시험을 거칩니다. 추확완. 자, 좀 외우시고 추정 시험은 LB 배지 혹은 2배 농축 LB 배지 뭐 이런 배지를 씁니다. 그 다음 확정 시험에는 BGLB 브리리안트 그린 락토스프로스 배지를 BGLB 배지를 씁니다. 그다음 완전 시험에서는 EMB 배지나 아니면 엔도 뭐 이런 배지를 사용을 하는데 주로 EMB 배지에서 금속 광택에 청동색 진낙이 나오면은 양성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 실험으로서는 most probable number. 자, 대장균 최확수표로서 대장균의 양을 실험을 합니다. 자, 양을. 자,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진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염소이온 양은 우리가 자 은적정법에 다시 말해서 염소를 질사하는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는 우리가 모압법으로 아마 여러분들 식염 정량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자, 모압법으로서 염소를 실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BOD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DO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COD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부유물질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공유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물위생검사 그러면서 위생사 실기시험에 실기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신 부분들이 자, 물위생검사에 먹는 물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 물 순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쪽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천수, 지표수, 그 다음 지하수, 옥류수, 용천수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솟아져 나오는 물입니다. 지하수,
지하 깊숙이 관을 박아서 지하수, 그 다음에 복류수, 하천의 옆에 모래사갈 층에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복류수, 그 다음 지표수, 그냥 지표에 흐르는 물입니다. 자, 해수, 그다음 물의 자정작용은 받고요. 먹는 물 정수 처리도 앞쪽에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테스트라고 그러는 이 실험 기구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 침전을 시키는데 약품 침전을 할 때 약품 양을 얼마 정도를 투입해야 될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사용되는 자 테스트입니다. 자, 다음 여과, 급속여과, 완속여과. 자, 이 부분도 유튜브에 올려준 자료를 보시고 염소 소독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앞쪽에. 자, 보시고 나머지 pH 메타 나왔고 나머지 실험 기구들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실험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서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춰주세요. 자, 비춰주고 네. 자, 비춰주시고 이제 자기 이름 채팅창에 남기시고 예, 나가주세요. 2, 3교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수업에 임한 것으로 제가 출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자, 대표 어디 갔노? 현경아. 네, 다음 주가 우리 또 대체 공휴이제. 그렇습니다. 한글날. 자, 한글날인데 문제는 우리가 5주까지는 이렇게 코로나 이 관계로 해서 5주까지는 우리가 거의 비대면으로 이렇게 웹엑스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6주부터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웹엑스를 통해서 수업을 했는 게 그래도 맞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휴날 학교 나오라 이거는 참 문제 있지. 나오라 그러면 나오나? 응? 안 나오겠지. 네, 자, 그러면은 공휴는 공휴로 하고 이제 앞으로 공휴는 없잖아. 그렇지. 나중에 보강 주간에 하루는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보강이 가능해. 그런데 2번 이상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이 다음 주에 우리가 쉬더라도